자, 다음 수업 시작합니다. 전 시간에는 박정희 시대 때 경제 발전의 어떤 성과와 문제점을 같이 봤었죠. 다른 나라가 200년, 300년을 걸쳐서 했던 걸 우리는 2, 30년 만에 경제 성장을 이뤄내서 한강의 기적이고 엄청나게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수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은 그 과정에서 노동자와 농민의 희생이 강요당했었고 굉장히 빈부격차가 심해졌으며 정경 유착 때문에 특정 기업에만 이득이 독점이 돼서 재벌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이한 기업 문화가 우리나라에 형성이 됐었다. 이거를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한 반도 있긴 한데 재벌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도 대기업이라는 관념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대기업은 전자제품에 주로 주력을 해서 사업을 하죠. 뭐 핸드폰, 노트북, 컴퓨터 같은 것들을 만드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기업들이고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특히 이제 굉장히 큰 대기업들, 삼성이나 뭐 현대 같은 대기업들은 이런 전자제품만 만드는 게 아니라 삼성을 예를 들면 전자제품만 만드는 게 아니라 놀이공원 에버랜드 가지고 있죠. 스포츠단, 야구단 가지고 있죠. 자동차도 옛날에 삼성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도 쥐고 있고 유통, 식품, CJ도 원래 삼성 겁니다. 지금 떨어져 나갔지만은 그다음에 제일모직이라는 것도 삼성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안 하는 사업이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사업들을 다 독점을 하면서 삼성 가족에게 모든 부가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식품이나 유통업체를 하는 그런 사장님들도 결국은 삼성이라는 회사랑 싸우다가 망해서 결국은 삼성 밑으로 들어가거나 요즘에 각 동네에 구멍가게가 아예 없죠. 편의점들이 들어와 있죠. 대기업들의 편의점들이. 그런 것도 원래는 지방이나 이제 동네에 조그마한 그냥 상인들이 하는 조그만 가게였는데 거기 대기업들이 와가지고 다 들어차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기업 재벌이라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어발식 확장 사업을 하는 그런 대기업을 우리나라에만 있는데 요거를 재벌이라고 하고 요 재벌들은 너무 이제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는 조그마한 중소 상인들이 해야 될 그런 이득까지도 재벌들이 다 가져가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좀 산업이 창의적으로 발전을 하거나 하는 것들을 막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박정희 때는 경제 개발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예전보다는 소득이 높아지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장점이 있었는데 요 문제점, 요 재벌의 문제점이 조금 이따 이제 IMF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지금 한번 다시 언급을 하는 것이고 오늘은 여기 53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53페이지에 박정희 정부 이후에 전두환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부터 보겠습니다. 전두환 정부가 초반에 들어섰을 때는 2차 석유 파동이라는 게 일어나서 석유 가격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게 됐죠. 당시 우리나라는 중화공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중화공업 제품을 만들려면 석유를 가공을 했어야 됐단 말이야. 석유 화학 제품 같은 것들을 가공을 했어야 되는데 석유 가격이 높아지면 제품을 만드는 가격이 같이 올라가겠죠. 중화공업 제품이.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는 그런 위기 상황이 전두환 정부 초반부에는 있었습니다. 초반부에만 있었던 거예요. 살짝 있어서 이때 중화공업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투자했던 걸 약간 멈추고서 좀 부실기업 같은 것들을 정리를 합니다. 부실기업 정리 하나만 알아둡니다. 당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이 문어발식 확장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어떤 업체는 옷 만드는 업체였어. 섬유 만드는 업체였는데 보니까는 음식도 만들어가지고 팔면 장사가 잘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는 돈을 빌려와가지고 이런 공장이나 가게를 차립니다. 그렇게 해서 또 돈 벌어서 이제 돈 갚고 다시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는 자동차도 만들어가지고 팔면 또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의 자본이랑 기술을 엄청나게 또 빌려와가지고 자동차 사업을 벌려서 또 이득을 남겨서 판 다음에 다시 이제 돈을 갚는 형식으로 우리나라 재벌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장사가 잘 되면은 모르겠는데 아까 여기서 봤었던 오일 쇼크 같은 사태가 일어나면 경제가 안 좋았을 때 오일 쇼크가 일어나고 이럴 때 경제가 안 좋으면은 빌린 돈을
자동차를 팔아서 빌린 돈을 갚아야 되는데 장사가 잘 안 되니까는 갚을 돈이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렇게 돈을 빌려서 사업을 확장하고 돈 갚고, 돈을 또 빌려서 사업을 확장하고 돈 갚고 하다가 경제 위기가 왔을 때는 대처를 못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이미 80년대 초반부터 부실 기업 같은 것들의 문제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돈 빌려서 다 장사했단 말이야, 우리나라 기업들은. 돈을 빌려서 사업 확장하고, 대부분의 외국 기업들은 어떤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가지고 기술을 팔거나 기계를 굉장히 괜찮은 걸 만들어서 기계를 팔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사업을 확장했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돈을 꼬아서 공장 차리고 돈 갚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부실 기업들이 많이 생겨났고, 이 부실 기업들을 전두환 정부 초반부에 약간 정리하면서 약간 문제점을 약간은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전두환을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지만, 오늘 이제 전두환이 사망을 했었는데, 전두환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은 경제를 좀 잘 손봤다고 해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케이. 할말한. 모르겠다. 자, 어쨌든 그 다음에 당시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성장을 하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좀 개방해라. 너네들도 다른 나라와 대등하게 무역해가지고 경쟁해라라고 하는 압박이 일어나게 되면서 금융시장의 일부를 외국한테 개방하기 시작합니다. 금융시장의 일부.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것들을 외국 은행들하고 경쟁을 붙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개방 압박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좀 이따가 IMF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초반에 이런 어떤 정책들을 통해서 약간 경기를 회복하고, 중반부에, 전두환 정부 중반부에, 요거 중요합니다. 3조 호황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굉장히 경제에 좋은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크게 세 가지가 낮을 저자입니다. 세 가지가 낮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저유가. 2차 오일 쇼크로 인해서 석유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졌다가 80년대 중반대가 되면 갑자기 석유 가격이 낮아지기 시작해요. 이때 중동에서 전쟁, 이제 석유가 많은 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서 석유 파동이 일어났던 것도 있는데, 그 전쟁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하면서 석유 가격이 낮아지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어 팔기가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는 저금리입니다. 저금리. 당시에 여기가 경제 파트라서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금리라는 건 이자가 낮다는 겁니다. 저금리. 이자가 낮은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오일 쇼크 때문에 당시 미국의 이자가 엄청나게 높았었어요. 돈을 빌리면 20% 정도의 이자를 냈었어야 됐는데, 오일 쇼크가 이제 끝나가면서 미국의 이자율이 낮아지고 그와 동반해서 우리나라의 이자율도 낮아집니다. 이자율도 낮아지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대출을 해가지고 기업에서 사업을 하기가 좋아지기 시작을 한 거죠. 여기 근데 문제가 되기도 해, 나중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 빌려서 사업을 하다가 위기가 닥쳐오면은 그걸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처를 못했다고 했었죠. 저금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달러 현상입니다. 저달러 현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일 쇼크가 안정이 되면서 달러도 좀 안정화가 돼가지고 달러 가격이 싸지면서 외국에서 이제 돈을 빌려오기가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거죠.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기업들이 외국 자본이나 기술을 빌려와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한 다음에 돈을 번 다음에 나중에 갚는 그런 형식으로 기업들이 성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성장하기 아주 좋았던 환경인 3조 호황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엄청나게 이제 수출이 증가하고 연평균 10% 이상의 고도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을 여기 표로 좀 보면은 80년대 중반부터인데, 석유 가격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가 86년도가 되면 15달러까지 낮아지게 되죠. 15달러까지 낮아지게 되고, 그다음에 금리, 여기 이자도 11%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10%까지. 그러면서 옛날에는 돈을 꾸면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꾸면은 20만 원을 이자로 냈어야 되는 건, 아니 100만 원이 아닌가? 100만 원 맞네요. 100만 원 빌리면은 20만 원을 이자로 내야 되는 건데, 이제는 10만 원만 이자로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 빌리기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빌려서 막 사업을 이제 확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환율도 낮아지게 됩니다. 여기 보면 여기 엔과 비교해서 달러의 환율이 굉장히 낮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요 86년도만 약간 높아졌지 나머지는 이제 123엔 정도로 1달러를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이제 달러의 환율이 낮아지게 되면서 기업들이 달러를 통해서 사업을 하기가 좋아지는 그런 시대가 됐었던 게 요 전두환 정부 시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성장을 해요. 여기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 표를 보면은 보통 10% 이상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나오죠. 보통 10% 이상. 지금은 많아봤자 2%, 3%예요. 우리나라가 많이 경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할 게 많이 없어서 한 2%, 3%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이때는 10%씩 성장을 했었습니다. 쭉쭉 성장을 해서 전두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때 경제 잘하지 않았냐? 반도체, 전자, 자동차 등의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 성장했던 시기가 전두환 시기였기 때문에 전두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역시 문제점이 있겠죠. 좋은 점이 있으면 항상 나쁜 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부실 기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경유착 문제가 항상 우리나라 경제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발생하게 됩니다. 현대가 당시 최고 우리나라 1위 기업이었어요. 지금은 삼성이 1위 기업이지만 당시에는 현대가 1위 기업이었었는데 현대가 이제 전두환한테 뇌물을 바치거나 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서 자기네 사업에 특혜를 얻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게 되죠. 그리고 80년대 말에 이 3조 호황 상황이 종료가 되면서 경제 상황이 조금씩 안 좋아지다가 결국은 김영삼 정부 말기에 IMF 외환 위기가 터지게 되죠. 1997년도 오타가 났네요. IMF 상황이 터지게 되죠. 97년도 90년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전두환 정부 때는 경제가 꽤 괜찮았었다. 그리고 나서 김영삼 정부 때도 초반에는 아주 좋았어요. 초반에 아주 좋아가지고 자신감이 있어서 외국 시장 개방 요구에 따라서 우리도 이제 신자유주의 정책이라는 걸 실시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자유롭게 어떤 기업들이 활동을 할 때 국가가 어떤 통제를 하지 않고서 자유롭게 놔뒀던 정책을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하는데 신자유주의 정책의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는 여기 나오는 금융실명제가 아니지. 금융 활동을 할 때 규제를 완화하거나 정부가 이제 통제하지 않는 거야. 정부를 통제하지 않고 그리고 대부분의 농산물 시장을 외국에 개방했었습니다. 자유롭게 그냥 니네가 알아서 외국이랑도 경쟁해라 라고 하는 이런 정책들이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외국한테 우리의 어떤 사업 같은 것들을 자유롭게 개방했던 정책인데 요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죠. 이것 때문에. 그다음에 이건 전에 봤었던 금융실명제, 당시 비자금을 가지고 있었던 정치인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금융실명제와 부동산 실명제 그리고 공직자 재산 등록을 통해서 비자금이 숨어 들어가는 것을 차단시켰었다. 그리고 이 공기업 민영화도 신자유주의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는 기업을 국가가 운영했었지만 이 신자유주의 시대부터는 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기업을 민영화, 즉 민간 기업에게 넘기는 거죠. 민간 사업자에게 넘겨서 니네가 알아서 자유롭게 거래해라 라고 국가가 좀 정책을 풀어줬던 국가가 이제 규제를 풀어줬던 정책을 일컬어서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세 개가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이야. 그다음에 이때 북한이랑 처음으로 대화를 시작해서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을 처음으로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만 별로 큰 성과는 없었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하는 선진국 클럽에 우리가 가입하기도 합니다. 그랬었는데 굉장히 김영삼 때도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기업들이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빌려와서 사업을 늘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당시 97년도 말에 아시아 전체적으로 금융위기 상황이 옵니다. 대만, 싱가포르 그리고 홍콩에서 굉장히 큰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달러의 환율이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97년도 11월 달부터 보면 달러가 갑자기 이제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지게 돼서 1달러당 2,000원까지 이제 달러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기업들이 주로 달러를 빌려와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고 나중에 돈을 갚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확장했었는데, 달러가 지금 여기 보면은 900원일 때 빌려왔는데 이게 갑자기 2,000원이 돼버린 거야, 달러가.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업하려고 달러를 한 10억을 빌려왔어. 10억을 빌려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갚을 때 되니까 갑자기 20억이 돼버린 거야, 달러가. 20억이 돼버리고 하니까는 기업들이 갚지를 못하고 줄줄이 도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 개 기업이 무너지니까는 거기에 돈 빌려준 또 은행도 망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고 있었던 노동자들도 기업이 망하니까는 일할 데가 없어서 실직자가 되고, 그리고 그 기업에 물건을 갖다 주던 또 다른 기업도 또 망하고, 그 기업이 망하니까 옆에 있는 기업이 망하고 해서 이 당시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하루에 아침에 자고만 일어나면은 100개, 200개씩 막 망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던 게 IMF입니다. 나라가 그냥 완전히 망했다고 보면 됩니다. 당시 영상 내가 저번에 좀 보려고 하다가 없어져가지고 못 봤는데 영상 찾았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어디 가냐?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던 한보 철강이 오늘 끝내 부도로 쓰러졌습니다. 네, 한보라고 하는 당시 굉장히 큰 정치 재벌계 순위에서 14위 그룹이었는데 얘네가 망하면서부터 IMF가 시작이 됩니다. 당시 얘네한테서 돈을 받지 못했던 뭐 은행, 그리고 얘네한테 물건을 납품하던 어떤 다른 조그만 중소기업체들이 줄줄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보 철강이 그동안 얻었은 빚은 4조가 넘습니다. 지금 4조가 넘는 빚을 얻었었다고 그랬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거나 혁신을 해서 자기네 기업 가치를 올리는 게 일반적인 다른 나라 외국 기업들의 성장 사례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런 걸 하지 않고 문어발식으로 돈 빌려서 확장하고 하다 보니까 그 빌린 돈을 갑자기 갚지 못해가지고 부도 처리가 되게 되는 거죠. 세계 26위인 삼미그룹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서 쓰러졌습니다. 우리나라 제빵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삼립식품이 지금 삼립 호빵 아직까지 있습니다만은 원래 사장이 가지고 있지 않아. 삼립 창업자는 이제 망해가지고 없어졌고 다른 기업이 삼립을 가져갔습니다. 자금난으로 끝내 부도를 내고 2009년이 오늘 돈에게 돌아온 어음을 막지 못해서 부도를 냈습니다. 세계 서열품인 기아그룹이 부도 방지 협약 대상으로 기아는 없어졌습니다. 기아가 없어지고 그 기아 자동차 같은 것들을 지금 현대가 가져갔죠. 그래서 현기차라고 하죠, 지금. 현기차. 됐습니다. 사실상의 부도인 셈인데 10대 재벌도 안심할 수 없다는 간간의 얘기가 현실로 드러나 충격은 어마합니다. 오늘 부도 유예 대상 4개 계열사 가운데 미도파만 회생시키고 주식회사 대농은 법정관리, 대농중공업과 메트로프로덕트는 매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재계순위 34위의 대농그룹은 미도파만 남긴 채 사실상 해체됐습니다. 쌍방울 개발과 주식회사 쌍방울이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자금난에 시달려서 또 유예 협약 빨리 대상으로 봅시다. 선정됐습니다. 오늘도 주가가 폭락해서 종합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오기 시작하니까 주식 시장이 완전히 또 망하기 시작했었고, 우리나라에 투자를 했었던 외국인들도 한국 경제가 위험하니까는 자기들이 한국에 투자했었던 돈들을 싹 빼서 결국은 환율이 더 오르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국가에 달러가 없으니까는 외국인들이 달러를 또 빼가니까는 그 달러의 가치가 훨씬 환율이 더 오르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달러가 굉장히 많이 없어지니까 우리나라가 결국은 방법을 찾다가 결국은 국제통화기금이라는 IMF라고 하는 그 기구에다가 달러 지원을 요청을 해서 550억 달러를 빌려옵니다. 다만 이제 얘네가 돈 빌려줄 때는 항상 그냥 빌려주는 놈이 있진 않겠죠. 얘네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그런 경제적인 식민지 상태에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이때 IMF를 주도하고 있었던 건 미국이었었고, 미국은 우리나라의 어떤 큰 기업들을 차지하거나 아니면 큰 은행 같은 것들을 차지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런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하나씩 이제 미국들이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주가지수 500선마저 무너졌습니다. 혜태그룹이 오늘 끝내 부도를 냈습니다. 혜태 망한 겁니다. 뉴카도 망했습니다. 지금 있는 기업들은 원래 사장들이 아니라 새로운 사장들이 이제 다시 산 거야. 재계순위 25위인 유화그룹이 화해 신청을 한 데 이어서 오늘 최종 부도가 났습니다. 통해서 은행의 달러 내도율이 사상 처음으로 미화 1달러에 1,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원래 한 6, 700원밖에 안 됐었어, 달러가.
근데 지금 이때 IMF 때 2천억까지 올라갔어. 물가는 오르고 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흔생 관계 신화를 위로한 채 사실상의 국가 구도를 인정하고 국제기관의 분야에서 희생을 보고해야 하는 아픈 처지가 됩니다. 우리나라 최대 여행사인 룰리 여행사가 오늘 최종 도입 처리됐습니다. IMF와의 협상 완전 타결됨에 따라서 김창렬 경제부총리가 아천 정보통합회사에서 구미에 대한 반발을 발표합니다. 금융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고려증권이 오늘 보도를 냈습니다. 금융기관은 망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대마 불사의 신화. 이 증권사가 부도하니까 여기다 돈 투자하는 사람들도 다 같이 망한 거야. 가 무너졌습니다. 기업들이 연쇄 부도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어제 고려증권에 이어서 오늘은 세계 12위 한라그룹이 부도를 냈습니다. 대우그룹의 상용자동차, 인수로 미자동차 업계의 부도이 시작됐지만 대우는 이때 상태가 안 좋았었어. 근데 얘네들은 쌍용이 망하니까 이거를 또 샀어. 그리고서 대우도 나중에 망합니다. 다 같이. 증권업계 4위 등서증권이 오늘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달러가 1,900원까지 올라갔죠. 모든 업계가 다 어렵지만 무엇보다 건설업계가 연쇄 부도에 뚫리기에 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가 망하니까는 짓고 있던 아파트들도 더 이상 짓지를 못하는 거야. 그거 다 부도 처리하고 지금 다 망하고 막 그랬던 거죠. 어제 중견 건설업체 1,900 하이 신청에서 요즘 거의 매일 개 이상의 기업이 다른 나를 견디지 못해서 쓰러지고 있습니다. 나산그룹이 오늘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세계 순위 31위인 당시에 아침에 일어나면 맨날 이런 부도 뉴스가 나는 거야. 동건설이 오늘 하이를 달성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라면을 생산한 삼양식품이 오늘 4개 계열사에 대해서 하이 신청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삼양라면과 송을 통을 가랑한 중견업체들이 주주들이 파이를 지칭했습니다. 오늘은 국내 고급 우유 바람을 일으켰던 타스테르 위협이 1차 부도를 내고 역시 파이를 시청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례없는 국난 그런 상황에서 김대중이 취임한 거죠. 그래서 내가 저번에 김대중 취임 영상을 보여줬나 모르겠는데 취임하면서 울잖아. 지금 이 사람은 70년대부터 대통령 하려고 처음 나온 사람인데 우여곡절 끝에 박정희가 죽이려고 했었고 전두환이 죽이려고 했었고 그리고 중간에 정치 안 한다고 외국으로 떠났다가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30년 만에 대통령이 됐는데 나라가 망했어. 참, 아유, 참. 속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오늘 이렇게 출범했습니다. 단국대학이 종합대학으로서는 대학교도 망했었어요. 그래서 단국대학교는 원래 서울에 있다가 그 서울에 있는 땅을 팔고서 지금 죽전으로 가 있죠. 그 서울에 있는 땅을 판 돈으로 이 부도를 막은 겁니다. 처음으로 부도를 냈습니다. 대농그룹 계열사 가운데 돈을 유일하게 명분을 갚은 거. 유지하던 위도파 상점이 오늘 최종 부도를 냈습니다. 세계의 신데렐라로 떠올랐던 범컴그룹이 이제 재벌의 자리에서 내려앉았습니다. 부도 위기에 몰린 범컴그룹은 계열사 9개 가운데 4개만 남기고 모두 정리하고 있습니다. 동아그룹을 해체한다는 백업은 시장 경제 원칙을 갖추면서 10월까지 대우증권과 전자를 대우. 자동차만 남기기로 했습니다. 대우 자동차 노조가 이제 채권을 요구하는 자구안 동의서 제출 거부해서 대우는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현대건설이 어제 은행에 돌아온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서 2차 부도를 냈다가 오늘 급하게 돈을 채워 넣어서 최종 부도를 냈습니다. 현대도 완전히 망할 뻔했는데 가까스로 상승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부담이 크겠지만 도저히 살릴 가치가 없다는 게 법안의 판단입니다. 3년 12월 전에 터졌던 외판 위기 우리가 근데 97년도에 IMF한테 돈을 빌렸는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3년 만에 이거를 다 갚습니다. 대단한 나라죠. 자, 그래서 IMF한테 550억 달러를 빌려와서 이때부터 경제적인 식민지 상태로 들어왔는데 이때 IMF가 우리한테 요구했던 거는 이 핵심적인 내용이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일단 IMF로부터 55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고 이거를 다 갚을 때까지 금융기관을 인수합병, 금융기관을 부실한 거는 다 조정하고 없애고 해서 아까 증권사도 망하고 막 은행도 망하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돈을 못 찾는 거야. 돈을 못 찾아서 돈을 못 받아서 막 망하는 사례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회사 설립을 허용한다. 이때부터 이제 외국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사업체들이 우리나라에 회사들을 설립을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회사를 조금씩 하나둘씩 이제 먹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때 IMF가 요구했던 건 노동시장의 유연성. 우리나라는 당시에는 한 번 직장을 잡으면 평생 일하는 그런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기업이 안 좋으면은 얼마든지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비정규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해지게 된다.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겁니다. IMF 사태 때 이거를 외환 위기라고 합니다. 외환 위기. 그리고 IMF에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이 IMF 사태를 조기에 우리는 극복을 했었죠. 이걸 극복했었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글쎄
누가 봐도 김대중 정부가 이건 잘 했습니다. 보면은 금모으기 운동, 이거는 김대중 정부가 한 건 아니고, 이건 중요합니다. 굉장히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죠. 금을 모아서 외국한테 빌린 달러를 갚자, 빨리 갚자라고 해가지고 전 국민적으로 금을 모았었는데, 요 550달러를 갚기에는 턱없이 좀 부족하긴 했었습니다. 국민들이 뭐 모아봤자 많이 모아봤자만 10억, 20억 모았겠지. 얼마 모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근데 많이 도움이 되진 않았는데, 이걸 보고서, 이 금모으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걸 보고서, 외국 기업들이, 한국은 살아나겠다. 이 정도면 국민들이 이 정도면 살아나겠다라고 해서 다시 좀 투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외국 기업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달러가 늘어나고, 좀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구조 조정으로 부실 기업이라는 걸 말 그대로 구조를 조정하는 거죠. 부실한 기업들을 정리를 해서 아까 봤던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제 망하게 되죠. 당시 기업들이 부채가 아까 봤지만 5조, 원래 기업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한 3조 정도 되는데 기업의 빚이 5조야. 그 정도로 엄청나게 부실한 기업들이 많았었는데 이거를 이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정리하면서 여러 기업들이 망하니까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특히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기업들이 상황이 안 좋으니까 노동자들을 채용하지 못해서 비정규직이라는 그런 노동자가 새롭게 생기기 시작을 했었고, 그러면서 굉장히 한국 경제의 소득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게 되죠. 하지만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정책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달러를 모으기 위한 정책들이 많았었는데 이걸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IMF의 지원금을 조기에 상환하고 외환 보유고가 지금은 굉장히 넉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실업자 문제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이제 해외한테 팔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아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업 중에서 대우는 지금 이제 GM 자동차 가지고 있죠. GM 쉐보레 만드는 애들 맞나? GM이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 겁니다, 이것도. 르노는 어디 거지? 르노는 프랑스인가? 이름은? 어쨌든 르노가 삼성 자동차를 가져갔습니다. 지금 이거 이름은 르노 삼성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외국 겁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아닙니다. 여기 보면 실업률이 98년도 이후에 엄청나게 급등하게 되죠. 그리고 빈부 격차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여기 소득 5분위가 돈을 이제 잘 버는 사람들인데, 5분위하고 그 다음에 1분위의 격차가 점점 가면 갈수록 이 9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엄청나게 벌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빈부 격차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재벌들의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IMF 때는 서민들이 많이 망했지 재벌들은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법니다. 망했던 재벌들도 많았지만은 오히려 그 망했던 재벌들을 사서 더 사업을 확장해가지고 커진 재벌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특정 재벌들에게 경제력이 집중됐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1위 기업이 된 재벌이 바로 삼성입니다. 삼성이고, 그렇게 해서 IMF 사태로 나라가 거의 망할 뻔했었으나 꽤 빨리 우리나라가 극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빈부격차가 좀 심해지다 보니까 이걸 노무현 정부에서 좀 해소를 하려고 이런저런 복지 정책을 추진했으나 많은 효과를 거두지는 못합니다. 특히 재벌들이 너무 경제력을 집중하고서 이런저런 사업을 다 확장하는 이런 모습이 아직도 지금까지도 이제 유지되고 있죠. 아직도 망한 회사들도 많지만 오히려 더 커진 재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벌들을 좀 규제하려고 했었으나 별 효과를 거두지는 못합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오히려 노무현 정부에서는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을 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속을 하다 보니까 외국의 이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장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아지게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는
친기업 정책을 추진했고 녹색 성장이라고 해서 4대강 사업이라는 걸 추진을 했었죠. 근데 이명박 정부 때는 한 가지 좀 특이했던 것은 2008년도에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왔었습니다. 이때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 하는 걸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대공황 이후에 굉장히 큰 금융 위기가 와서 우리나라 경제도 지금 보면은 성장률이 0.7%로 내려왔죠. 마이너스 0.1%네. 그래서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잘 이겨냈죠. 잘 이겨내가지고 우리는 그런 대로 괜찮게 살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완전히 지금 많이 안 좋아졌죠.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 지금 밑줄만 치고 다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공통점은 재벌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합니다. 기업들이 일을 하려면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세금도 많이 깎아주고 기업들한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들이 커지게 됐고 재벌들은 돈을 계속해서 많이 버는데 일반 서민들은 돈을 못 버는 소득 불균형 현상이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다 해서 우리나라 경제의 이제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대기업이 너무 다 뒷골목에 있는 상권까지 다 가져가서 이익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가 굉장히 심해진 상황이죠. 아직까지도 비정규직 문제가 심해졌었고 그다음에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걸 통해서 미국이랑 여러 나라들이랑 자유롭게 무역하자는 협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역을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 과정에서 농민들이 좀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농민들에게 좀 안 좋게 협정이 맺어져 가지고 농산물 시장이 완전히 개방돼서 농민 경제가 좀 악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보세요. 자, 밑에 빈칸을 채우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IMF입니다. IMF와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3조 호황과 이때 상황을 좀 자세하게 보면 됩니다. 자, 빈칸. 80년대 이후에는 기술 집약적 산업이 크게 성장했다. 그다음에 김영삼은 실명제를 했었다. 그다음에 IMF 근무기 등을 해서 극복을 하기는 했는데 왜 국제통화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은 게 아니라 이건 X네요. X죠. 국제통화기금의 지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도 신자유주의 정책을 계속 지속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 자본들에게 우리나라 시장을 계속해서 개방을 해가지고 좀 농민들이 안 좋은 그런 경제적으로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됐었다. 그다음에 FTA가 체결됐었다. 2차 오일 쇼크로 어려웠으나 3조 호황으로 고도 성장을 이루다가 80년대 중반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에 3조 호황 때문에 우리나라가 무역을 되게 잘 했었다. 그러다가 세계화를 내세우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쳤지만은 IMF 외환 위기 사태로 경제 위기를 겪었고 OECD에도 가입했었죠. 근데 외환 위기 때문에 다 망했었죠. 그다음에 한국 경제는 재벌에게 너무 경제력이 집중돼서 너무 재벌만 돈을 잘 버는 그런 사회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